네, 최근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지면서요. 대장동 의혹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른바 주얼리인지 줄리인지 하는 사람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실명 인터뷰가 공개가 됐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최근 정치권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처음인데. 노영 변호사님 부르면 일단 나와야 되고요. 불러주실 때 나와야 되고요. 네, 또 제가 또 한 성격 합니다. 아니, 또 사실 예전에도 같이 방송했을 때 또 잘 챙겨주시고 네. 하셨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이제 항상 부르면 나오는 걸로. 네, 근데 아침 방송을 사실 제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절대 지각 안 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우리 오창석 평론가 나오니까 질문 내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니 네. 좋아요는 한 2,000 나왔나요? 근데 거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오창석 아침에 지각한다 500원 건다. 노영 변호사님 방송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모욕제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네, 절대 늦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강박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훌륭한 청년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네, 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난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집 근처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실 이제 윗선 연루 가능성을 알려줄 연결고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이 대장동 관련해서 나오는 유 본부장이 이제 2명인데 유한기 전 본부장은 개발사업본부장이었고 이제 유동균 이제 기획본부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이때 이제 이름 처음 등장했었던 것이고 소환이 되기 직전이었죠. 영장 실질 심사를 14일 예정대로 하면 이제 내일쯤 받게 됐었는데 이 하루를 앞두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연결고리가 사라졌다. 왜냐면 야당이 공격하기 좋아했었던 사람이 지금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황무성 사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사장님 명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뭔가를 받아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최측근이나 뭐 복심을 통해서 받아서 사장님 명의였다라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추궁하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확보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대선 후보가 개입됐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뻥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일단은 망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찾아낼 수 있는 건 없고 야당의 말대로 흔히 말하는 최종 보스가 이재명 현재 대선 후보라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황무성 사장이 사라지고 나서 또 자기 사람을 안 치고 유동규를 안 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고 이 개발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보면은 쭉쭉쭉 찾아가다 보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혜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측근이 돈을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연결고리가 사라졌고 연결고리가 없더라도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이준석 당대표가 넘버원 필드 플레이가 사라졌다.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라도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고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라는 것도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이 유한기 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네. 이제 이런 업무를 해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전에는 건설사에서 일을 했었죠. 네. 그리고 건설사 다니면서 일하는 중에 이 황무성 씨가 본인의 상사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생기면서 자기가 직을 옮길 때 이 황무성 씨에게 우리 사장님으로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해서 황무성 씨를 올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한기 씨하고 황무성 사장 사이는 좀 관계가 돈독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팩트고. 네.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황무성 씨가 마침 사기죄로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네. 본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으로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이게 이제 유한기 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공사 일하는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스스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 유죄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답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니까 황무성 씨가 사실은 나 싫다 못 나간다 이렇게 좀 버텼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과정 중에 유한기 씨는 그냥 좀 강력하게 말을 하려고 시장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2015년도 정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황무성 씨가 그 대화를 녹음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제 터트렸죠. 네. 내가 이렇게 외압을 받아가지고 난 사실 착한 사람이었는데 날 내보내서 대장동자 자기네끼리 해먹으려고 날 내보내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사실 유한기 씨가 매우 곤란해졌고 유한기 씨가 유투라는 그런 지기 체제에서 두 번째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유동규 씨하고 유한기 씨하고 정진상 씨,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이 바로 밑에 있다는 오른팔. 이 사람 그리고 또 그 끝에는 이재명 지사까지 4명이 어쨌든 간에 똘똘 뭉쳐가지고 대장동 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황무성을 억압하고 압박한 거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이었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이나 야당에서 주장한 것은 그러면은 윗선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유한기를 압박해야 된다. 유한기가 왜 황무성을 나가라고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것을 밝혀내려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전에 2014년도에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뇌물 받은 것을 가지고 일단 구속시킨 다음에 그건 너무 확실하니까 네. 왜냐하면 줬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구속을 시켜놓은 다음에 한번 붙잡아 놓고 구속 수사를 하면 좀 나오지 않겠냐 했던 게 바로 이번에 14일 예정됐던 실질 심사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9일 날인가요? 포천 현재 이제 이 사람은 대장동에서 이 개발 잘했다고 하는 그 실적으로 포천에 2019년에 갔는데 포천에서 사장으로 이제 갔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년째 임기를 갔어요. 네. 2019년인가요? 1월 달에 갔나? 어쨌든 그래서 2022년 1월 7일이 임기 말이었는데 이제 그만두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는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면서 나는 부정부패한 인물이 됐다. 뇌물 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네. 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또 검찰과 언론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나를 이 벼랑 끝으로 몰았다. 이런 식의 말을 측근에게 하고 사직서를 딱 직원에게 남겨주고 자기는 나와서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야당이나 또 다른 이 상황을 의심하는 그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상위 피라미드로 A, B, C 구조라면 A가 이재명, B가 황무성, 그 밑에 이제 유한기가 있었는데 유한기가 자기보다 높은 B 황무성을 사퇴시키려면은 적어도 A, 그러니까 B보다 높은 사람의 명을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 C가 B를 데려온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사 추천권이나 자기도 얻는 책임의 소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B가 날아가면 본인도 스스로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분명히 느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C가 B를 추천할 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추천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참 쉬웠던 상황에서 심적으로만 계속 쫓겨 나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A와 애초에 연결고리가 없었으면은 A도 지금 나를 지켜주지 않고 B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모든 언론도 나를 나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면은 이 사람의 커리어는 이미 다 끝장나 있는 상태고 특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영원히 낙인 찍혀 있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심적 고통이 좀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요. 이런 헐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헐님. 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해서 안 나온 거지.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조사를 했답니다. 실제 그 황무성 씨가 내놓은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녹취록을 근거해서 검찰에서 3번이나 불렀어요. 이 사람 불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네가 얘기한 그 시장님의 뜻이다. 이거는 당신 이렇게 순진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느냐라고 한 당신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거 아니냐라고 압박했고요. 황무석 씨 불러가지고 또 대질도 했고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조사를 다 했는데 뚜렷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그리고 녹취록도 전문을 다 이렇게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딱 황무성 씨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구속 기소했을 때 유죄나기 어렵다. 내지는 이것만 가지고 영장 청구했을 때 안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확실한 뇌물을 가지고 일단 영장을 받아놓고 다음에 수사를 좀 더 해보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제 말이. 말을 제가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또 뭐 그러네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주변만 판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사실 그래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핵심은 유한기 씨를 수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뭔가 더 나올 거라는 게 야당 쪽의 입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망 혐의로 인해서 네. 안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유서를 공개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가족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타살이라 그러면 유서를 또 뭐 영장 받아가지고 공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타살의 의혹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살한 사람에게 또 가족이 갖고 있는 유서를 막 내놓으라고 하지는 잘 않아서 네. 유서의 내용이 뭔가가 또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주경제에서 취재한 게 있어요.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은 이미 그 전에 측근들하고 얘기한 걸 보면은 너무 검찰이 본인을 압박했다. 네. 그리고 너무 자기는 창피해서 이제 이 동네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고 특히 뇌물 안 받았다고 자꾸 주장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뇌물은 사실은 줬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욱하고 정용하게. 그래서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남욱 변호사를 수요일 날 만나려고 지금 적견 신청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날 가야지 알아요. 또 그날 또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못 만나는 거고 그날 또 코로나가 있으면 또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그 부분 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특검 요구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하자고 그러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특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특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점점 양쪽 다 흐려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첫 출발점부터 하자 이건데 첫 출발점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50억 클럽까지 박영수 특검이 사실 다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밑에 이제 윤석열 검사도 당시 또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개발 특혜가 있었고 이 개발 과정에서 차후 그러니까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개발 이익금을 많이 받아서 이걸 나눠줬을 것이다라고 의심을 한다면 애초에 초반 세팅한 것도 검사하자는 여당 측의 입장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뭐 다 넘는 잡탕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애초에 시작전부터 하려고 하면은 여당 측의 입장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타임라인대로 돼요. 물론 이제 대선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네.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가 속 시원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한다면은 네. 여당 측이 요구하는 거 하나만 넣으면 돼요. 뭐? 통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보고받았었던 1,100억대의 그 돈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대출하는 네. 그 금액까지 넣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까지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지금은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네. 직접적으로 등장한 거는 유한기 본부장의 전화 녹취록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타임이었는데 하필이면 딱 이 타임에 이렇게 돼버려서 네. 이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억울하고 잘못 안 했으면 왜 죽냐. 이거는 이재명이나 유한기, 그러니까 유동규나 정진상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기 쉬운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야당을 늘 공격해 왔으니까 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양쪽의 양당의 후보자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좀 높고 막 그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영화 2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실제 그런 거였냐라고 이렇게 퍼뜨려지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공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믿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처음 말씀드렸때 이게 마지막 최종 보스가 이재명 후보였다면 유한기 본부장 이외에도 다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진짜 특검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뭐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남으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혐의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그렇게 뚜렷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슈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검이라는 게 좀 워낙 정치적이어서 사실은 특검을 누가 하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대선 전에 특검 결과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또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대선 후라도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뭐 쌍특검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뭐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 얘기는 정리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모든 사건의 발로가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나 기존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본인이 뭔가 공정하게 하려는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었다. 검찰 옷을 입고 있는 와중에 그런 결심을 굳혔고 검찰 옷 벗자마자 나는 야당 후보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명분을 만들어낸 게 바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 네. 그리고 징계 2개월, 네. 직무집행 정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딴 사람들 다 너무 헷갈리게 말들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네. 오창석이가 잘못을 저질러요. 오창석이 네. 대리인데 과장이라고 합시다. 너무 낮으니까. 아, 대리급이에요. 대리급이야. 근데 어쨌든 오창석 과장이 네. 뭔가 좀 비리를 저질렀어. 네. 그러면 내가 부장이야. 네. 그러면은 오창석한테 일단 오창석 씨 직무대기 발령, 대기 발령 내립니다. 네. 당신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찰과에서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딱 그 얘기 꺼내는 순간 당신은 올스톱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대기 직무 발령. 없어진 거죠. 대기 네. 발령.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감찰과 직원이 와서 해결해 보는 거잖아요. 네. 자, 윤석열 후보랑 연결시켜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당신의 채널A 사건에도 개입했고 뭐도 했고 감찰권은 너무 난다라고 판사 사찰도 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세요. 대기 발령시키세요. 올스톱 하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직무집행 정지 신청한 거예요. 네.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게 직무집행 정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직무집행 정지 취소 신청을 하나 할 수 있고 직무집행 정지를 정지해달라는 또 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직무집행 정지를 정지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윤석열 당시에 총장이 이겼어요. 그런데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그건 지난주에 나왔어요, 결론이. 근데 그 결론은 각하로 나왔단 말이에요. 각하는 무슨 말이에요? 각하를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 이제 왜냐면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를 찾아봤었는데 행정법상으로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 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한 행정처분. 제가 이건 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외워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안 받아들이는 거죠. 행정적인 효력을. 네. 그러니까 각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네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으나 직무집행 정지를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네. 취소할 처분 자체가 없어졌다. 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있은 다음에 바로 징계가 열렸고 2개월 정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있었던 대기 발령은 없어진 거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진 그 처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요건이 안 맞는 거니까 이거는 각하라는 이름으로 해서 없애버린다. 이게 각하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아니다. 각하의 의미를 물으면서 뭔 소리냐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재판부가 특이해요. 보통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면요. 그냥 이 요건이 안 맞으니까 이 건은 아예 재판의 대상이 안 됩니다. 끝입니다라고 해버리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보도자료 내면서 우리는 이게 요건이 안 맞아서 각하는 시키지만 우리가 읽어보니 이미 윤석열 후보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2개월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다른 1심 판결도 하나 있었고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 판결은 정당했고 앞으로 그 판결 물론 2심 남아 있지만 내가 보기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고 내가 우리 재판부가 보니까 이게 각하될 요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할 거였고 이런 식의 그 판결을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부 다 윤석열이 잘못했네. 그렇죠. 당신 운이 좋아서 각하 판결을 받은 거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는 오히려 각하 판결 받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각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속으로 좀 웃긴다. 역시 검찰은 행정법을 모르는구나.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 현재 후보가 그냥 정치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솔직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와서 이렇게 처분이 2개나 나왔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뭐 거두진 않겠지만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산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권 출마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고 그걸 법무부에서 잡아냈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했고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정권과 각을 세운다는 것을 누군가는 띄워주고 조중동은 몰아줬고 그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갔고 그렇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편승한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대로 된 쓸만한 대통령 후보가 없었던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괜찮은 후보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라갔겠죠.
네, 그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괜찮은 후보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네, 뭐 현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윤 후보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하라는 소송도 패소했고 이번에 그 자기에게 직무집행 정지시켰던 것도 잘못됐다고 했지만 아닌 게 됐고 네. 추미애 장관이 말한 게 다 맞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다시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추미애가 지금 100점 100패. 물론 처음에 나왔던 그 직무집행 정지 그것만 조금 그랬지만 그래서 그때는 뭐 하도 갈등을 많이 하고 또 추윤 갈등이라고 또 언론이 또 몰아세우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본질은 많이 회피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갈등만 부각시켰죠. 왜 가만히 일하는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막아서느냐. 그리고 네, 이제 그랬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싸움으로 많이 비쳤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걸 원했던 것도 언론이 네. 사실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불거졌었는데 정치 탄압이라는 명분은 저는 분명히 사라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재판부가 징계에 대해서도 2개월은 오히려 더 약했다. 훨씬 더 높은 징계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검찰복을 강제로 벗을 수밖에 없었던 나쁜 검찰총장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억울하다, 뭐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집행하려고 했었다. 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바탕소리님께서 오창석 화이팅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김미양님께서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슈퍼연근님 쓸만한 인간이 없네요. 미르님 결론은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거꾸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떡집 엄마 추미애가 옳았다. 바탕소리님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렇군요. 옳습니다. 예, 몇 명은 정말 옳습니다. 자.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현안 대응 TF가 또 밝혀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 최은순 씨가 만들었던 ESINT라는 게 있어요. 은선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ESINT라는 회사가 이 동업자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거는 뭡니까? 일단은 여기 뭐 의혹이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양평군의 일단은 공흥지구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의혹은 이제 당시에 이제 LH 합병 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을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신 휴플러스 이제 ESIND 여기에서 개발 허가해줬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땅은 겹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지역 내에서 어떠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거시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 지역이 무산이 되고 조금 떨어져 있긴 약 1.3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곳이 나왔고 하필이면 거기에 윤석열 총장의 이제 장모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가족 사업이었죠.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기 뭐 조카, 그리고 김건희 씨 등등등 이름이 다 나오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한신 휴플러스는 그냥 개발될 수 있는 땅이었느냐 이 부분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농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임야로 구입을 하긴 했었지만 단 한 번도 경작을 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지법 위반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시 인가 같은 경우인데 이게 언제까지 다 해야 된다. 이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양평군이 14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6월 19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인가 기간을 소급해서 약간 적용을 해줘서 약간 특혜를 봐줬다. 그리고 이때 군수가 지금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다. 김성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 부담금 지금 국회 마지막에 이제 초과 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긴 했었는데. 개발 부담금이 어쨌든 개발 이익 환수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환수하는 돈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 개발 부담금이 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4년 반이 지나서 원래 2017년 6월에 그 전까지는 개발 부담금이 나왔어야 되는데 0원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1억 8,700만 원 정도 지난 11월 18일에 갑자기 부과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부담금이 안 됐어야죠. 근데 갑자기 부과됐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의혹을 좀 정리해 보면 되는 것이고 이 한복판에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후보, 양평군수 김선교 의원 이런 것들이 다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양평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뭐가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양평군 의회 같은 경우 전부 입을 닫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
뭐 그러니까 사촌형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근저당 설정하는 방식으로 차명으로 이건 보통 차명이나 간접 소유라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이 최은순 씨가 땅을 수유하는 형식을 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원래 LH공사가 개발하려고 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자체가 반대를 합니다. 지자체가 양평군이 반대라고. 양평군이 반대한 이유는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근데 주민이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자체도 같이 반대를 해서 무산을 시켜버리는데 무산 시키자마자 바로 그 옆에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최은순 씨네가 내가 하겠다. 우리가 민간 개발하겠다라고 이거 신청서를 내밀어요. 근데 문제는 최은순 씨가 하겠다고 했던 그 부지는 자기가 농업인으로서 농사 짓겠다고 처음에 받았던 그거 하나하고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요, 임야가 아니에요. 산을 깎아서 만들어줘요. 산 깎아서 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서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온갖 특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개발이익이 800억 정도 나온 걸로 계산이 됐는데 부과를 해요. 보통은 이제 도시개발 관련해서 개발 부담금 25% 정도 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800억이라고 하면 25%면 얼마예요? 한 200억 정도 내라라고 했더니 처음에 아니다, 우리가 계산 잘못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해서 내온 금액으로 당신 이거 얼마 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처음에 우리가 땅 살 때 땅값 계산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해서 세 차례 걸쳐가지고 전부 다 없는 걸로 만들어놔. 그래서 빵원이 돼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 갖고 뭐라 하니까 그제서야 1억 7천만 원 내야 되는데 잘못했네 이러고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1억 7천만 원 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 중간에 개발하는데 2년 동안만 해야 되는데 2년도 넘기고 뭐도 넘기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이 사람들 다 봐줬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과연 800억만 개발 이익이 있었겠느냐? 아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더라. 누가 이걸 다 봐줬겠느냐? 짬짬이 아니었겠느냐? 양평군이 특히 문제 아니었겠냐? 그 당시에 김성교가 문제였을 거 아니겠느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문제 아니었겠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서 사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 너무 잘 알아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렇죠. 요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네. 뭐 아까 우리 그 윤석열 후보 강원도 가서 이상하게 한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후보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요거 합시다. 줄리 관련 기사. 안혜옥 전 태권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이 줄리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24년 전에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당신은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줄리 관련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본인이 나와서 내가 직접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게 저희가 첫 번째 다뤘던 유한기 본부장과 관련해서도 뭐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이건 황무성 말 다 맞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거기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안혜욱 씨도 뭔가 떳떳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시선에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입을 막으려는 식의 고소가 남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하면은 정치권이 억누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이제 고소고발입니다. 네, 맞아요. 너를 겁박해서 입을 닫게 만들고 너 이거 만약에 유죄되면 너 큰일 나. 뭐 벌금 내 감옥 가 이거거든요. 네.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열린공감TV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예측을 하고 나서 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안혜욱 씨가 가서 그 조남욱 회장이랑 만났는데 뭐 김 교수라고 불러줬다 요거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러줘서 만났다 요건 거고 국민의힘은 유흥업소 접객은 아니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서 만났다고 유흥업소 접객권이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안 갔다, 부른 적이 없다, 불려간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쓰지 않았던 표현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안혜욱 씨는 정확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불러줘서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혼자 자기가 또 지레짐작 발끈해가지고 유흥업소라는 표현은 자기들이 써버렸어요. 왜 썼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둑이 제발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표현을 왜 갑자기 이렇게 툭 갑자기 튀어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선관위에서 또 줄리란 표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실 1997년도 요 타임에는 네. 여대생들이나 뭐 대학원생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한다 실명이나 예명으로 그리고 본인의 이제 특히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많이 가서 다른 직업을 가진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런 쪽에 종사한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던 때이긴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좀 이해해 보면은 또 아예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검증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 안혜욱 씨를 한번
모셔서 인터뷰가 가능한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도 많고 옛날 기억 하나 가지고서 말하는데 어떻게 믿니 이거잖아요. 네. 근데 김정인 위원장도 사실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되게 아주 머리도 되게 총명하시고 똑똑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그분 말은 다 믿잖아요. 무조건 다 믿죠. 그러니까 이 안혜욱 씨도 그 정도의 수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한번 우리 제작진이 능력이 되시면 한번 섭외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쪽에서 한번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실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본다고 좀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같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네. 얘기해보자. 예,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